안녕하십니까. 2020년 임상심리사 1급 실기 기출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그 실기 시험의 합격률이 정말 높았습니다. 정말 이전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높았는데요. 무려 66.74%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앞에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시험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20년에 필기 합격률이 80.96%입니다. 이것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기 합격률은 66.74%인데 실기 부분이 안 적어져 있죠. 실기 그 합격률 나오기 전에 이 책이 출간되어서 응시 인원과 합격 인원이 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에. 자, 응시 밑에다가 478명, 그 다음에 합격 319명입니다. 그리고 합격률은 66.74%입니다. 그 전에 9.52, 25.2, 14.2, 8.5, 18.3 여기에 비하면 엄청난 합격률입니다.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좀 자랑하겠습니다. 실기 문제집이 우리 나눔 북에서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2020년 시험 보기 전에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강의도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요인이 바로 필기 합격률을 끌어올리고 실기 합격률을 역대급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강의 들으면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이러한 자료가 없었어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됐지만 이제는 이 교재도 나와 있고 기출문제에 대한 교재도 나와 있고 강의도 있기 때문에 그 도움으로 합격률이 못해도 50%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한 전문성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간의 도움만 드린다면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반복적으로 쓰는 연습, 어떤 단어가 포인트인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심리상담과 심리검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저는 나누어서 이 교재에 강의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심리검사는 우리 조은문 교수님이 하시지만 그 저와 두 분이 나누어서 강의를 쭉 해놓은 것을 체계적으로 잘 따라와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서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심리상담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임상 1급, 임상심리사 1급 실기 기출문제 심리상담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4문제씩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를 전반부 강의로 저는 이제 심리상담을 2개로 나누어서 앞으로 강의를 계속 해 나갈 건데요. 2020년의 기출문제에서 1번부터 4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비표준화된 비구조화된 면접의 단점입니다.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나왔던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도 2009년도에 출제 딱 한 번 됐습니다. 이런 거 써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자, 모범 답안입니다. 첫 번째, 임상가로서 가로 상당한 정도의 숙련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단점일까요? 네, 비구조화된 면접이나 비표준화된 면접은 전문성이 없으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숙련된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내담자에 대한 다량의 정보를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면접은요,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량의 정보를 아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다량의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집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량화하는 거 있잖아요. 부호화하는 건데요. 수량화, 부호하는 것은 대개 구조화된 면접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조화된, 비표준화된 것은 개방형 질문으로 자유롭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호화, 수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문성이 없는 임상가라면 비구조화된 면접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량의 정보 수집이 어렵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정보를 깊이 있게 보는 것이 비구조화된, 비표준화된 면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량화, 부호화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노트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비표준화, 비구조화된 면접의 장점도 있을 것이다. 장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융통성이란 게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은 구조화된 질문지 그대로 물어봐야 돼요. 하지만 비구조화된 면접 같은 경우는 그 질문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1번하고 연관성 있는 것이 3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면접의 형식과 절차 없이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융통성이라고, 유연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습니다. 내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유롭게 질문하고 자유로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질문의 포커스를 잘 맞추면, 개방형 질문의 포커스를 잘 맞추면 이 내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구조화된 면접, 비표준화된 면접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은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단점 위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2009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2번은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양식 이론 아시죠? 다중양식 치료, 중다양식 치료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라자로스라는 분이 이 다중양식 치료, 다중양식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여기를 별표 친 이유는 이 다중양식 치료의 문제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문제도 좀 등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중다양식 치료, 다중양식 치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찾아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11년에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출제된 겁니다. 우리 임상심리사 1급은요 2009년도부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무려 10여 년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문제 은행입니다. 다중양식이론은 행동치료라든지 합리정서 행동치료 및 인지치료 등에서 나왔지만 여기 안에는 행동도 들어있고 인지도 들어있고 정서도 들어있고 그러니까요. 다른 접근, 다른 모든 접근들과는 별개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걸 MMT라고 하거든요. 다중양식 치료를. 그래서 여기에 특성을 5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이직 아이디가 보이시죠? 이 베이직 아이디가 바로 다중양식입니다. BASIC 그 다음에 ID 베이직 아이디입니다. Behavior 행동입니다.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affection 네, 감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정적 반응.
그 다음에 sensation, 감각이 되고요. imagery, 심상이 되고요. cognition, 인지가 되고요. interpersonal, 대인 관계가 되고요. drugs, diet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이라고 하는 섭식도 되고 운동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 아이디였습니다. 이 전체를 보는 게 중다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에 독특하고 포괄적인 주의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에 주의를 둔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다중양식 치료를 절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의 개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해결했어요. 베이직 아이디에 독특하면서도 포괄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두 번째, 2차적인 베이직 아이디 평가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2차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2차적.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 베이직 아이디에 입각해서 어세스먼트, 사정을 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난국한다 그래요. 난국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약간의 심각성이 보일 때, 심각성이 있을 때 처음에 했던 베이직 아이디의 평가에 문제 영역을 추가하는 겁니다. 심각성이 있을 때 처음의 영역에 문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차적인 베이직 아이디 평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성경하시면 됩니다. 쉽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내담자의 인지적인 측면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지적인 측면에 문제가 좀 심각성이 있다라고, 난국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그 처음에 평가에다가 문제 영역을 더 추가해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인지라는 부분을. 자,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프로파일이 있는데 양식 프로파일, 구조적 프로파일이 있는데,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심리 검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프로파일 또는 프로파일링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분석과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접근 방법이죠.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우리가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양식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양식 프로파일. 이게 다중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중다 양식에 해당되는 분석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양식 프로파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내담자가 그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다리 놓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점화 순서가 있어요. 대개 이제 중다 양식 치료는 이 양식 프로파일을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 놓기 절차를 밟아요. 다리 놓기를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다리 놓기 절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좀 다리 놓기라는 말이 좀 어려우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것들,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서 좀 더 생산적인 부분, 이 다리 놓기 절차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생산적인 영역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다리 놓기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식 프로파일, 다중 양식에 대한 프로파일을 자세하게 섬세하게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서 이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생산적인 영역으로 전환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 그대로 다리 놓기 절차예요. 그렇게 해야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구조 프로파일이라고 했는데, 구조 프로파일은 여기 있는 뭐 점화 순서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좀 구조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점화 순서는 제일 처음에 양식에 대한 점화 순서를 추적한다. 이게 추적하기 기법이거든요. 추적하기 기법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인지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인지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 C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상적인 부분, 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또 대인관계 문제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처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떤 단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가는가를 그걸 보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추적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양식 프로파일은 전체적인 양식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산적인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의도적인 다리 놓기 절차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점화는 처음에 점화가 어떤 부분에서 점화가 되었는지 좀 쉽게 말하면 뭐가 원인이 되었는지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인지에서 정서로, 정서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대인관계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적인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전공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자료가 됐든 간에 그걸 한번 정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1년에 한번 나오고 또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중양식 치료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베이직 아이디에 입각한 독특하면서도 포괄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포괄적인 접근을 한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2차적인 문제 영역이 또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적인 베이직 아이디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식 프로파일과 구조적 프로파일을 사용하면서 의도적인 다리 놓기 절차를, 다리 놓기 개입이에요. 개입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양식의 점화 순서를 쭉 추적해 나가는 추적하기 기법을 쓴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5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별표를 2개 정도 치셔도 돼요. 많이 나온 것은 또 나올 확률이 있죠. 역순으로 가면 2019, 2017, 2014, 2013 많이 나왔죠? 2011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0도 나왔네요. 자, 인지적 왜곡의 5가지 유형을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사례가 들어있거든요. 사례까지는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드린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 사례까지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임의적 추론이 나왔고요. 두 번째 선택적 추상화가 나왔고요. 과잉 일반화, 이분법적 사고, 의미 확대, 의미 축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울 때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이, 극, 과, 임, 개, 선, 파. 이게 7자잖아요. 이 7가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5가지고. 자, 이게 뭐겠어요? 이분법적 사고, 이게 극대화와 극소화, 이게 과잉 일반화, 임의적 추론, 개인화, 선택적 추상화, 파국화 이렇게 해서 7가지는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극과 임계선파. 자, 과잉 일반화 들어갈게요. 한두 가지 고립된 사건의 근거에서 끊어요. 자, 한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부적절하게 일반화하는 게 말 그대로 과잉 일반화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서로 관계없는 상황에 적용한다. 이게 이제 일반화라고 하잖아요. 적용하는 것을 일반화라고 하잖아요. 자, 사례 보시면 모임에서 남자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을 때 나는 여성적인 매력이 전혀 없어 라고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잉 일반화가 될 수 있죠. 자, 모임에서 남자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여러 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한 가지 사건에 기초해 가지고 자기는 이제 여성적인 매력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남자들의 시선을 끌 수가 없어.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매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과잉일반화가 될 수 있겠죠. 이분법적 사고는 완전한 실패 아니면 대단한 성공과 같이 극단적으로 흑과 백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흑백 논리와 동의어가 되죠. 흑백 논리가 동의어가 되는데 완벽하지 않은 것은 곧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벽하면 여기는 뭐 완벽하지 못한 거고, 여기가 성공이면 여기가 실패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거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만약에 살이 든다면. 이게 바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앞에 임의적 추론부터 보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갈게요. 자, 임의적 추론인데요. 임의적 추론은 이런 겁니다. 뭐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 자기 좀 죄송한 말로 멋대로 추론하는 거예요. 자의적 추론이라고 하죠. 이거를 자의적 추론이라고 하죠. 자의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거나 그 증거가 결론에 이배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임의적 추론은 뭐 이걸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 자의적으로 결론 내는 것. 다시 해볼게요.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결론 내는 것. 이게 바로 임의적 추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메시지에 답변이 없다고 하여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임의적 추론이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메시지에, 문자 메시지 예를 들게요.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는데 그게 상대방이 자신을 회피하는 증거가 안 된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바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생각을 한다면 아, 이 사람이 바쁜가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지, 나를 피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억측이라잖아요. 억측. 그 임의대로 이제 추론했다. 그래서 억측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임의적 추론입니다. 선택적 추상화입니다. 선택적 추상화는 정신적 여과라고 해요. 정신적 여과. 동의어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깔때기인데 이게 전체잖아요. 이게 전체예요. 전체인데 여기에 일부분을 셀렉트해요. 일부분을 셀렉트해서 이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적 여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일부 세부 사항만을 기초로 이거죠. 결론을 내리고 전체 맥락 중에 중요한 부분을 뭐한다? 간과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대다수잖아요. 이걸 간과하고 이걸 가지고 결론 내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바로 선택적 추상화라고 그래요. 일부를 선택했다. 힌트가 이거예요. 선택이란 단어예요. 자, 필기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실기시험의 결과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전체 시험에 망쳤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은 정말 잘 봤어요. 근데 실기시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근데 전체가 망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필기는 잘 봤으면서도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셀렉트를 했어요? 네, 실기시험에 셀렉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여기 나온 대로 전체 맥락 중에서 필기는 좋은 점수 받았던 그 내용을 간과한 거죠. 이해되셨죠? 자, 4가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를 3번을 먼저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들어갑니다. 자, 5번은 의미 확대가 극대화예요. 의미 축소가 극소화예요. 이거를 이제 과장이라고 하고요. 이걸 축소라고 해요.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많이 설명하는데요. 이게 뭐겠어요? 극대화가 돼요. 이게 뭐겠어요? 극소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극대화와 극소화예요. 어떤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을 크기란 말로 써도 돼요. 사건의 의미나 크기, 대소가 크기잖아요. 자, 실제보다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한두 번 지각했다고 해서 그 학생이 게으르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한두 번 지각한 것은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아예 게으르다고 판단해 버렸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 안 게으러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사소한 것을 가지고 완전 부풀린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되셨죠? 사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사례는 우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인적 왜곡의 5가지 유형 그렇게 하고 개념 설명만 잘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제가 이극과 임계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5개가 있었고 저는 아까 7개를 했어요. 좀 이제 참고하시라고 써드립니다. 개인화가 있고 파국화가 있죠. 파국화는 여러분들이 이상심리 배우시잖아요. 파국적 오해석, 공황장애의 인지적 접근에서의 문제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파국화는 재앙화라고 해요. 재앙화. 동의어가 재앙화라고 해요. 자, 여기 개인화는 문제 원인이 자신이 아님에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 좀 갈등이 있어요. 자기 때문 아니거든요. 자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화예요. 자, 파국화입니다. 파국화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것을 과장되게 생각하여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3 규모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너무 과장되게 생각해서 이러다가 지구 종말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재앙화 파국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3번은 많이 나왔던 거니까 꼭 잘 적어 놓으세요. 잘 적어 놓으시고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사례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것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가는데요. 4번. 2018년도에 나온 겁니다. 2018년도에 나온 거예요. 조심하세요. 논박의 유형입니다. 자, 알리비티 상담에서 논박의 유형에 대해 4가지를 쓰시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알리비티 상담 아시죠? 합리, 정서, 행동 치료, 알버트 앨리스의 치료법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자, 논박의 유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소크라테스식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식에 이게 들어가요. 이게 이 논박의 유형도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4가지 쓰는 거거든요. 답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참고문헌에 권성만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권성만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서 이제 의뢰를 해서 대답을 얻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박의 유형의 4가지와 소크라테스식 논박의 유형의 4가지가 달리 권성만 교수님 책에 적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경기 논철로 외우세요. 이것도 출제됐습니다. 이것도 출제됐고 이것도 출제됐어요. 경기 논철. 그 다음에 여기 논박의 유형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인데, 자, 소크라테스식 논박이 있고요. 설명적 방법이 있고요. 풍자적 방법이 있고요. 대리적 모델링이란 게 있어요. 소설 풍대, 소설 대풍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네요. 저다 이제 쓰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설 대풍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외워놔야 거기서 뭔가 쓰거든요. 그래서 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설명적 방법, 풍자적 방법, 대리적 모델링이고, 이건 뭐냐면 경험적 논박, 기능적 논박, 논리적 논박, 철학적 논박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박의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논박은 우리가 디스퓨트라고 하죠. 상당히 중요한, 알리비티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비합리적 신념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보겠습니다. 여기 가로 안을 보시면 논리적인 논박, 경험적 논박, 기능적 논박, 철학적 논박, 여기까지 마시면 돼요. 실용적 논박은 기능적 논박하고 약간 유사성이 있거든요. 뭐 그 신념이 뭐 도움이 되십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되십니까?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십니까?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경기 논철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잖아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자, 치료자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 있는 그 논박에 해당되는 질문들이 가요. 그러면 논박에 해당되는 질문이 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오잖아요. 내담자의 답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내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치료자가 다양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자기 신념 또는 신념의 비합리성을 깨닫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식 논박법입니다. 설명식 논박.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강의식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앞에 있으면 선생님,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리비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이것을 그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어서 인지 재구조화를 하잖아요. 인지 재구조화를 통해서 뭐 선생님의 뭐 정서적인 문제, 행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식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이 주 작업이에요. 비합리적 신념을 일깨워 준거나 비합리적 신념을 이제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켜 주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주 목표가 되겠죠. 자, 풍자적 방법입니다. 풍자적 방법은 과장, 우스꽝 이런 것들이 이제 희화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이 바로 이제 비합리적 신념이겠죠. 자, 이것을 이제 과장,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희화화하는 거예요.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자, 그러한 비합리적 신념의 내용을 깨닫도록 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풍자하는 거죠. 풍자. 대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우스꽝스럽게 한다 해가지고 내담자의 인격을 우스꽝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내담자와 관계를 완전히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담자 자체가 아니라 바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이제 풍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본 건데 내담자가 시험에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있다면 비합리적 신념이 이런 거잖아요. 결코 뭐뭇이 일어나서는 안 돼. 반드시 뭐뭐 해야 해. 이런 거잖아요. 나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했어야 되는데 낙방하고 말았어. 그래서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일어나고 말았어. 끔찍한 일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내담자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여기는 신념을 과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시험에 낙방하시다니 그러면서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 본 사례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끔찍하시겠네요. 정말 힘드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웃음거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담자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이 생각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야?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뭐 상담자가 생각할 때도 이제까지 본 사례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이제 그렇게 과장해서 말씀을 하시니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참 비합리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지 또 후회는 되지만 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풍자적 방법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대리적 모델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그 시험 낙방한 사례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비슷한 상황에 낙방했는데 뭐 정서적인 문제가 없고 행동적인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모델로 이제 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대리적 모델링입니다. 내담자와 유사한 사건을 경험했지만 심각한 정서적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델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대리적 모델링이라 말할 수 있죠. 도움 되겠죠, 여러분? 도움 될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유형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크라테스식 논박은 경기 논철로 정리하시고요. 그냥 논박의 유형은 소설, 대풍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자, 밑에 보면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에서의 논박의 유형. 아, 이게 경기 논철이네요. 그죠? 근데 이거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킹하셔야 되고요.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 논리적인 논박인데 죄송하지만 이거 따옴표까지 다 보셔야 돼요. 뒤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따옴표를 해야 돼요. 자,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이 비논리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그걸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논박이라 하는데요. 그러한 신념이 타당하다는 논리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질문은요. 치료자의 질문이에요. 선생님의 그 신념이 타당하다는 논리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논박이에요. 경험적 논박은 사실적인 근거 또는 경험적인 근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내담자의 비합 신념의 사실적인 또는 경험적인 근거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한 신념이 타당하다는 사실적, 경험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와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경험적인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경험적 논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기능적 논박입니다. 기능. 뭐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선생님이 앞으로 살아나가실 때 목표를 성취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기능적인 논박입니다. 내담자가 지닌 신념, 행동, 정서가 내담자가 추구하는 목표 성취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것은 신념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합리적 신념이 선생님이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학적 논박입니다. 철학적 논박은 이거예요. 삶에 대한 만족감이거든요. 삶에 대한 만족을 두 자로 한다면 행복일 거예요. 행복. 그래서 질문에 보면 행복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자,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철학이죠, 철학. 그래서 이것을 내담자와 함께 다루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한 신념이 과연 선생님의 삶에 만족감을 줍니까? 그러한 신념이 선생님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방법이 철학적 논박입니다. 자, 소크라테스식 논박의 경기 논철 설명해 드렸어요. 이원하세요. 논박의 유형은 시작 소설 대풍,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식은 시작 경기 논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4번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에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